사상이 뭐냐면 옛날에 2007년 이전에 유행했던 그 역사책 뉴라이트 사상으로 쓰여진 책 뭐 백성의 눈으로 본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이야. 그게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에요. 그러면서 조선 왕실은 망에 마땅했다라는 논리를 그러니까 주제로 쓰여진 책. 그러면서 조선은 백성이 구한 거지 백성의 나라였고 그 조선 왕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런 주장이 소위 뉴라이트 역사책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되게 비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어저께 말이에요. 어저께 이제 우리가 명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 산골짜기꽃님 감사합니다. 2007년에 유행했던 그 역사. 이순신을 비하했다고. 이순신을 폄하했대. 지랄. 아니 영화 명량을 비판하면 이순신을 폄하했다니 그게 무슨 논리야. 걔네들 가만 보니까 누구냐 하면 내가 박근혜 비판하면 이민가라던 놈들이야. 박근혜를 비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던 새끼들이 명량을 비판하면 이순신 폄하하는 거라고 떠들고 다녀. 정말 무식한 거죠. 예. 안학수나무님, 산골짜기님 감사합니다. 산골짜기꽃님 감사합니다. 벌써 중계방이 만들어졌구나. 예. 명량을 보고 명량이 영화적인 완성도가 떨어져요. 편집도 엉망이고 전체적인 사실 영화라는 게 영화는 그 뭐라 그러나 중요한 게 구성이야. 영화나 소설이나 그죠? 예. 영화나 소설이나 중요한 건 구성이야. 구성이라는 게 뭐냐? 소위 이제 기승전결이냐? 뭐 이렇게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냐? 이거는 사실 이게 수백 년 동안 우리 인간이 감동을 하는 그게 코스예요. 코스. 리듬이라고.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절정을 딱 짧고 굵게 치고 결말로 내려가야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명량은 해전이 1시간이야. 거기서부터 이미 구성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전 자체에서 뭐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수천 명의 적을 막아낸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설명으로 해놓고 그걸 길게 설명했는데 전혀 그 해전 장면이 그 말을 설명하질 못해. 그러니까 명량을 보고 나서 뭔가 영화 이상하다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순신 팔아요. 그래고 갔더니 일본 군대 멋지죠? 그거라니까. 막 광고에서는 이순신 팔아요. 이순신 팔아요. 이순신의 명대사 나와. 근데 광고에 나온 대사가 다야. 그거 말고 이순신 대사가 별거 없어. 무엇보다 내가 가장 화나는 건 명량에 이순신 얼굴 많이 안 나와. 한 20분 되나? 안 그래요? 내가 명량이 난 이순신을 보러 갔는데 명량 전체에서 이순신이 나오는 장면이 30분도 안 돼. 거의 일본군, 거의 일본 배. 응. 뭘 안 그래? 네가 제대로 안 본 거야. 가서 이순신 나오는 장면을 쭉 네가 시간 재봐. 왜 그러냐면요. 이 영화 내가 볼 때 이거는 이순신 파는 거야. 이순신을 팔아서 자본가들이 돈벌이를 한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 이순신 역할을 최민식이 아니었잖아. 만약에 최민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뭐라 그러나 뭐 누구 정도 뭐 정웅인 같은 사람이 했어봐. 그거 그렇게 존재감 있게 안 나와. 최민식이니까 그나마 표정으로도 압도한 거죠. 이순신의 분량 자체가 너무 작아. 뭐냐? 이순신 팔아요. 이순신 팔아요. 그래갖고 갔더니 일본 군대 참 멋지죠? 일본 군대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 얘기야. 그 대단한 일본 군대를 찌질한 조선 수군이 다 도망갔는데 그거를 이순신하고 백성이 막아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이에요. 원래 그런 주제였다면 이순신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 그리고 장군들을 설득하는 장면 그게 중심이 돼야 돼. 그렇잖아. 우리가 이순신 왜 보러 갔어? 정말 박근혜가 공무 시간에 사생활 7시간씩 하고 자빠졌는 상황에서 얼마나 리더십이 거기다 야당은 야당대로 등신짓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러 간 거야 우리는. 아니야? 다들 그거 보러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러 갔는데 이순신의 리더십이 안 나와. 별게 없어.
이순신의 리더십 장면이 다 앞에서 10분 정도도 안 나와요. 이 조선 수군 나온 장면은 계속 찌질찌질하게 도망가고 힘들어했다는 장면만 나오지, 이순신이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세워냈느냐, 어떻게 전선으로 돌아오게 했느냐, 이것도 안 나와.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수천을 지킨다라는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순신 혼자 섬 앞에서 싸우는 장면이 되게 길게 나와. 그러면 그 장면이 감동이 되려면 처음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조선 수군들의 모습이 리얼하게 나와야 돼. 그러다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막 어떡하지? 장군님 저러다 위험한데, 이러면서 조선 수군들이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갑시다, 이래서 오는 그게 없어. 그냥 도망가. 그리고 이순신 찌질찌질하게 계속 당해. 그러다 마지막에 갑자기 짜잔 그러고 나타나. 그게 무슨 리더십을 표현한 거야. 한마디로 명량은 이순신의 리더십을 전혀 100% 표현하지 못한 영화야. 이순신의 리더십을 판다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일본 군대가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다 보여준 영화. 그러면서 이순신을 비판하면, 아니 명량을 비판하면 이순신 비하래. 이게 무슨 개논리야. 이순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비판한 걸, 그게 명량을 비판하는 게 이순신을 비판한다는 얘기는요, 비하한다는 얘기는 박근혜를 비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논리랑 똑같은 거야. 그지?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새끼들이 똑같은 논리야. 명량을 비판하면 이순신을 비하한다고 떠드는 새끼들 다 박근혜 지지자들이야. 내가 그 박근혜 비판하면 와가지고 차라리 이민을 가라. 내가 왜 이민을 가냐, 이 나라 주인이. 친일파 딸 밉다고 내가 뭐하러 이민을 가. 친일파 딸이 물러나야지. 예.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도 막 모든 미디어 매체가 뭐 2천만을 넘나요? 국민을 호구로 알아. 사실 명량을 보고 나오면 애국심이 발동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명량 보고 나서 애국심이 발동돼요? 그 영화 보고 나면 애국심이 발동되지 않아. 정말 조선 수군이 등신 같았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이순신 별거 없네. 이순신 별거 없네. 조선 수군 등신 같네. 그것만 남아. 너무 허무해. 차라리 난중일기 읽어. 칼의 노래나. 그럼 이순신이 그 갈등하는 모습이라도 뭐 얘기가 길게 나오냐? 그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이 영화에서 이순신의 비중이 3분의 1이 안 돼. 그죠? 나만 그렇게 본 거야? 나만 기대치보다 이순신이 조금 나와서 화난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영화에서 이순신의 비중이 3분의 1도 안 돼. 2분의 1은 해전 장면이고 그 3분의 1도 안 돼, 이순신이. 나머지는 일본 군대를 화려하게 만들어. 한 4분의 1 되나? 이순신이 나오는 장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4분의 1은 일본 군대가 얼마나 절도 있고 지혜롭고 현명했으며 카리스마 있나, 이거 보여주고 2분의 1은 해전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 명량은요, 이순신 영화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명량은 이순신 영화가 아니야. 명량은 일본 군대가 대단한 군대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든 영화지, 이게 이순신 영화가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이순신을 들먹여? 이순신 조연이라고 그랬어야지. 유승용 주연, 이순신 조연 그랬어야지. 왜 이순신이 주연인 것처럼 팔어? 이 씹새들아. 그래놓고 애국심을, 옛날에 디워 그 디워라는 영화 봤어? 나 돈 주고 봤잖아. 내 돈 주고 보고 나오면서 쌍욕. 그것도 우리 신랑이랑 딸이랑 셋이서 돈 주고 나오면서 셋이서 욕을. 어떻게 인간이 이무기보다 연기를 못해? 이무기가 혼자서 연기해. 그것도 이무기의 연기 한 장면이야. 쓱 지나가는 거. 이무기가 기둥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 그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 쓱 올라가는 거. 그거 진짜 리얼해. 진짜 뱀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게 다야! 나머지는 사람이 뱀보다 연기를 못해. 그런데 디워를 보는 게 애국이라고 지랄 연병, 헐리우드 뭐 수백 개 극장에 걸린다. 그거 다 개뻥이었잖아. 어우, 내가 그때 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볼 때 명량이요, 제2의 디워야.
일본 군대는 너무 열심히 묘사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찌질해. 아니 이순신 보러 갔는데 이순신이 안 나와. 몇 장면 없어. 악몽에 시달리는 장면 한 장면 나오고. 하여튼 그 명량이요. 보니까 결국은 명량 보고 나와서 명량을 이순신 판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아 조선 수군은 진짜 병신들이구나 그런 느낌 주려고 만든 영화야.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나는 군도를 보고 나서 군도는 잔재미는 있으나 영화적인 완성도는 있으나 이게 철학이 없다. 난 이순신 보고 더 분노했어. 역사를요. 거기 보면 그 안회라는 안회인가 나오잖아. 옆에 부장. 막 이순신을 위해 싸우고 막 그랬던 사람. 나중에 얘기해보면 안회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래. 그런데 굉장히 멋있게 나오잖아. 한마디로 그 이순신 영화가요. 팩트를 왜곡했다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오로지 일본 부대를 부활시키는 게 목적이었어. 일본 부대만 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느라고 조선 사람 이순신 재현을 못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러 간 사람들 뭐 보러 갔어? 이순신의 리더십, 그 다음에 애국심 이런 것 때문에 보러 간 거 아니야? 설마 뭐 정말 해전 보러 갔어? 그래서 해전은 좀 스펙타클 하든가? 아니 지금 해적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해전을 가지고 그걸 보고 감동하라는 거야? 어이가 없어. 영화 명량은 졸작이야. 그거 온 국민이 돈 주고 볼 필요가 없어. 그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뭐 이순신을 비하? 이런 등신 새끼들 봤나? 스피커가 없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둘 다 없는 거야? 한입몇조님 여름 바람까지 감사합니다. 용은 간데 없고 이 무기가 뜬다 사이비가 뜬다. 명량 비판할 자격이 안 돼. 너는 명량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향기로운 가슴도 눈물에 땀 방울도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재미라도 있었으면 내가 군도보다 못해. 재미가 군도 안 봤지. 내가 군도를 보고 봐서 더 재미가 없었나? 너무 엉성해. 솔직히 해서 최종병기 활보다도 엉성해요. 최종병기 활은 굉장히 짜임새가 있었어. 근데 명량은 내가 볼 때는 감독의 한계를 넘어선 영화였어. 너무나 크게 벌리기만 해놓고 쪼이지를 못했어. 늘어만 놓고 연결을 못한 거야.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편집이야. 편집이 호흡을 결정하고 그 호흡이 감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쳐. 근데 명량은 뜬다 껍데기가 뜬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가 뜬다 우리 국민들이 뭐 하나 하면 다 같이 하는 분위기라서 명량을 보는 게 애국이라는 오해를 갖고 가는데 내가 볼 때 명량은요 전혀 애국적인 영화 아니에요. 전혀 애국적인 영화 아니야. 명량은 이순신 팔아서 일본 군대 홍보한 영화야.
치네 뻔뻔이가 판을 치네 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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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이 미쳤나봐 뜬다 별게 다 뜬다 그러니까 이게 영웅이나 마찬가지야. 뮤지컬 영웅이나 마찬가지. 무지개야 떠 솔직히 뮤지컬 영웅 안중근 팔아서 이또 히로부미 장사한 거야. 안중근 팔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주인공이었어요. 뮤지컬 영웅이. 근데 명량은 이순신 팔아요. 그래서 갔더니 일본 군대가 주인공이었어. 이무기. 안치환이 불렀어요. 이무기. 꿈은 네가 감독하셈. 그래. 내가 감독할 테니까 앞으로 김한민은 영화 만들지 마. 노루나무님 감사합니다. 바람개비 꺼분님 감사합니다. 이순신이 훨씬, 그러니까 유승용이 훨씬 멋있게 나온다니까. 등장하는 장면부터 등장하는 장면부터 죽는 장면까지 유승용이 훨씬 더 카리스마 있게 나와. 예. 하여튼 이순신 팔아요. 그래놓고 일본 군대 팔고 말이야. 옛날에 안중근 팔아요. 갔더니 이또 히로부미 팔고. 내가 볼 때 이게 엄청난 돈 들어간 영화야. 그 컴퓨터 그래픽을 그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을 컴퓨터 그래픽을 하려면요 몇백억 들어요. 이게 해전 장면이 대부분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 분량이 그렇게 늘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야.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래놓고 백성이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 작잖아. 배보다 사람 수가 작아. 명량에 보면 배보다 사람 숫자가 적다고. 그건 뭐냐? 사람한테 돈 안 들이고 그래픽에 돈 쓴 영화야. 결국은 이거는요, 이 영화는 대자본이 만든 거야. 우리나라의 대자본의 사상이 뭐하냐? 숭일충일, 아니, 숭미충일. 미국을 숭상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놈들. 걔네들이 자본을 대서 만든 영화라서 안중근 팔아요. 이또 히로부미 팔고 이순신 팔아요. 그래놓고 일본 군대 파는 거야. 나는 정말 우리가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1000만이 넘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겨울왕국이 계속 그 시청자가 뭐라 그러냐 관객 수가 늘어난다고 매일매일 뉴스에 나왔었잖아. 그러면서 막 그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막 선풍적인 인기,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겨울왕국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봤어. 겨울왕국이요. 디즈니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상치도 못한 흥행을 했다는 거야. 200~300만 들만한 영화를 1000만 이상이 본 거야. 왜? 겨울왕국의 엘사가 박근혜다 이러면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때려 보러 갔다니까? 몇 번씩 보러 가고? 겨울왕국을 띄워서 변호인 잡자 이러면서. 뭐? 왜, 골때리님 미안한데요. 우리 방송은, 우리 방송 101개부터 벙어리예요. 미안합니다. 예. 왜 101개부터 벙어리냐면, 이게 아프리카에 별풍선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별풍선을 받으면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만 받으려고 중요한 얘기 빼먹을까봐 그래서 별풍선은 100개 밑으로만 써야 된다. 100개까지는 못 본 척하고 101개부터 벙어리 1000개 이상 쏘면 강퇴 10,000개 이상 쏘면 블랙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나 별풍선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래. 내가 별풍선을 한꺼번에 못 쏘게 얘기하는 건 베이스님 감사합니다. 이 별풍선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만 생각하면서 방송의 질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별풍선을 자제해서 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2008년에요 아프리카에 유명한 시사방송들 많았어요. 나보다 시청자 많이 들어가는 유명한 방송들이 많았는데 그 방송들이 다 죽었어. 이유가 뭐냐? 별풍선을 거기는 제한 없이 다 받았어. 나는 10개까지밖에 못 쏘겠단 말이야. 10개 이상 쏘면 벙어리 주고 그랬어. 근데 그랬더니만 그때 그 별풍선을 많이 받았던 시사방송들은 몇 천만 원을 받은 거야.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막 수입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더러 야 이제 그만두고 이 방송에다 집중하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들였어. 아프리카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근데 이 시사 문제는
굴곡이 있어요. 나는 2007년부터 해봤잖아. 사람들이 보다가 안 보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청자 수도 들쑥날쑥하고 그러다 보면 별풍선 수입도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최대치를 딱 보고 야, 왜 고3들이 모의고사 보면 자기가 과목별로 자기가 제일 잘한 과목을 합산을 내잖아. 영어 뭐 국영수 80점씩이 제일 잘 본 건데 사실은 국어 80점 맞은 날 영어 60, 수학 40 이렇게 맞아놓고 한 번씩 80점 맞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제일 잘한 점수를 중심으로 자기의 총점을 딱 계산하면 반드시 망해. 그런 것처럼 이게 별풍선 수입도요. 가장 수입이 많을 때라고 생각하고 일을 벌리면 그 방송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망한 방송이 너무 많아. 다 사라졌어. 아프리카 시사방송이.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을 이제 아껴받은 거지. 조금만 쏴라 이러면서 유지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우리 2012년이었나? 2012년에 아프리카가 엄청 당했어. 별풍선 문제로. 별풍선 많이 받는다고 뭐 억대 연봉 이러면서 얼마나 아프리카 BJ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비제이들이 별풍선을 많이 받는다고 지랄 연병을 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옛날부터 그 별풍선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내가 타겟이 됐을 거야. 난 그 생각을 해. 내가 타겟이 됐을 거라고. 근데 내가 별풍선의 제한을 계속 뒀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별풍선 수입을 이렇게 내가 눌러왔던 거지. 그래 놓으니까 얘네들이 아니 내가 실제로 2012년에 감옥 갔었잖아. 어떤 놈이 나 고소해가지고 내가 그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감옥 갔다가 3개월 만에 무죄 받고 나왔는데 날 고소한 놈이 뭘 기사로 냈냐 하면 어떤 기사를 냈냐. 아프리카 여부제의 역대 연봉이라는 기사 있잖아. 별풍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이런 기사를 쫙 출력을 하고 내가 여비제이 순위 높은 거 그거를 같이 출력을 해서 냈다니까.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했다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놈이 그랬어. 나 고소한 놈들이 여러 놈이 그렇게 냈다니까. 판사들한테 전부 다 공통으로 낸 게 여비제이 억대 연봉 기사하고 나의 역캠 순위하고를 두 장을 딱 뽑아서 낸 거야. 그러면 판사들은 내가 그렇게 수입을 많이 받은 줄 알아. 그게 내가 억울해가지고 나의 8년 동안의 소득 기록을 띄어다 낸 거 아니야. 무엇보다 그런 일도 있었어. 그게 2011년이었다. 2011년 7월에 6월이었지? 2011년 6월에 웬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라는 거야. 아프리카 BJ들을 초청을 해서 뭐 방송을 한대. 내가 나는 거기 나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어. 근데 4번인가 5번인가 연락을 하는 거야. 반드시 나오셔야 된대. 내가 5번인가 4번인가 거절을 했는데 나중에 아프리카 회사를 통해서 나한테 부탁이 들어온 거야. 꼭 나가달라고. 아프리카의 유명 BJ들이 안 나가니까 좀 나가달래. 그래서 내가 나갔어. 나갔는데 질문이 뭐냐면 별풍선 소득을 밝히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출연한 사람들 전부 다 별풍선 소득을 밝히기로 했다는 거야. 내가 나는 밝힐 수가 없다. 왜냐면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너무 많아도 밝히면 그렇지만 너무 없어도 사실 밝히기가 그렇단 말이야. 나는 밝힐 수 없다는데 계속 별풍선 소득을 밝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제 그랬지. 원래 방송국도 예능 찍어가지고 예능으로 돈 벌어서 다큐나 뉴스 찍지 않냐. 나는 그쪽이다. 나는 이렇게 돈 버는 쪽이 아니라 돈을 쓰는 쪽이다. 근데 이 프로에서 진행자가 내가 이제 아예 방송에서 물어보는 거야. 소득이 얼마냐고. 내가 원래 방송국도 예능으로 돈 벌어서 다큐 찍지 않냐. 나는 다큐다. 그랬더니만 어떤 남자 진행자가 망치부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줘야 되잖아. 딱 끊고 여자 진행자가 아니 그래서 별풍선 소득이 얼마냐고요. 구체적으로 이러는 거야. 내가 이거는 나의 별풍선 소득을 묻기 위한 방송이구나. 그 앞에 내가 나의 시사방송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떻게 방송을 하게 됐고 이런 거 다 잘렸어. 그리고 딱 그 부분만 편집돼서 나온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지. 내가 2011년이면 7년, 7, 8, 9, 10, 11
4년 반을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이 생긴 게 2007년 9월인가 그랬어요. 2007년 9월인가에 별풍선이 생겼는데 내가 2008년까지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왜냐하면 이게 아프리카 별풍선은 500개 이상 돼야 환전이 돼. 500개 이상 돼서 한 3만 원 이상 환전을 해야 환전이 되는데 2007년부터 8년 봄까지 한 번도 환전을 못했어. 근데 좌우지가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그걸 기어이 묻는 거야. 근데 이제 2008년에 촛불 집회 하면서 내가 한 달에 한 80만 원, 90만 원 이 정도가 별풍선 소득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따박따박 모았으니까 한 3,500이 됐어. 근데 그 얼마냐고 계속 묻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4년 반 동안 3,500 받았다. 그랬더니 그 여자 진행자가 어머 아프리카 여비제이들은 억대 뭐 연봉이라던데 그럼 그런 여자들을 부르든가 날 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 아주 내가 진짜.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몇몇 BJ 꼬셔갖고 이상한 짓 하는 남자가 그 거기 PD랑 친구래. 물론 이게 소문이야. 애들한테 들어온 정보인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빵들이 준 정보에 의하면 그 일부러 나를 불러서 별풍선 소득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별풍선 소득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근데 내 순위가 별풍선 소득 순위가 너무 낮아서 그 별풍선 그걸 프로그램으로 안 보였나 봐. 한 번은요. 그때 국민대 무슨 디자인학과 애들인가 왔었어. 국민대 디자인학과 애들이 왔었는데 걔네들도 내 별풍선 소득을 물어보더라고. 내가 걔네들 7명 앉혀놓고 보여줬어. 나 그 3,500만 원을.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케이블 프로에 나간 거야. 우리는 총액이 나와요. 그동안 내가 8년 동안 얼마를 벌었나 아프리카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사건으로 난리가 난 거야. 어머 망치부인 소득이 4년 반에 3,500이라니. 그러면서 얼마 쏘면 열혈팬데요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나한테 별풍선을 5,000개를 쐈다고 또 누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내가 그때 열혈팬 20위가 5,000개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나한테 별풍선을 5,000개를 쐈으면 열혈팬이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싹 가리고 그 별풍선 쏜 사람 개수를 또 보여줬잖아. 그걸 보여줘가지고 다 뽀롱이 났잖아.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래서 2011년부터 별풍선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2011년, 근데 2011년까지는 한 번도 세금을 못 내봤어. 12년까지, 내가 세금을 2012년에 2012년까지 환급 받고, 2012년, 13년까지 다 환급을 받았어. 별풍선으로 세금을 우리가 내면 그 세금이 환급을 돼.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가 돼야 뭐 건강보험이랑 저기가 나와. 건강보험이랑 그 국민연금 고지가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나와. 나 그거 작년부터 냈잖아. 작년 여름부터 그 건강보험을 내봤어. 그 전에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낼 만한 소득이 안 됐어.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별풍선이라는 게요. 오늘 중요한 얘기였다 이게. 별풍선이라는 게 그게 곧 돈이야. 초콜릿이나 스티커는 내가 돈으로 환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초콜릿이나 스티커는 개수 제한을 두지 않는 거야. 근데 별풍선은 이게 곧 돈으로 환전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누구나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돈을 벌어봤잖아. 내가 보험회사 다니면서 돈을 버니까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야. 돈을 더 벌고 싶다, 더 벌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보험회사 다닐 때 어떤 100억짜리 가진 할아버지를 만났어. 이 할아버지를 아주 자산가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 몰골이 너무나 엉망인 거야. 낡아 빠진 작업복을 입고 그 자기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째려보면서 저 밥벌레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공장을 때려부시고 여기다 모텔을 지으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 사장님 자산이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돈 욕심을 내세요? 했더니 내가 돈이 뭘 많어? 그래서 난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이 있는 돈을 갖고도 돈을 조금만 더 벌고 싶다면서 그 지랄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을 더 키우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옛날에 그 뭐라 그러나 그냥 주는 대로 어떤 학원은 밥을 줘요. 학원에서 주는 대로 밥을 먹으면 밥을 뭘 먹을까 고민을 안 해. 근데 자기가 돈을 좀 여유를 가지고 점심을 사 먹기 시작하잖아. 직장인의 제일 큰 고민이 밥 뭐 먹을까야. 점심 뭐 먹을까. 그러니까 직원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그 고민을 덜어내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직원 식당에서 밥 주는 게 일의 능률을 올린다고 봐. 오전 내내 고민이 점심 뭐 먹을까라니까. 그래서 일에 집중이 안 돼. 왜냐? 이 직장에 나오는 낙이 점심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직원 식당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햄 한 조각 더 줘도 그날은 뭔가 한 건 한 거 같잖아. 이게 막 어묵 속에 두꺼운 햄이 들어왔다. 그럼 왠지 내가 한 건 한 거 같고 로또 맞은 기분인데 이게 내 돈 주고 밥 사 먹는 게 진짜 고민이란 말이야.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 다른 고민이 없어. 그런데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고민이 늘어나. 돈이 많아지면 다른 고민이 늘어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투자해서 더 이윤을 남길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내 돈을 누가 탐내지 않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까, 이런 고민이 늘어나. 근데 마찬가지로요. 이게 돈이라는 건 이 끊임없는 욕심을 불러오는 거야.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라고 있었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나와. 현빈의 대사야. 너는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알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돈에 얼마인지 몰라. 왜? 날마다 매 시간 돈이 불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날마다 매 시간 돈이 불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써요. 재미없는데 왜 봐? 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지 않아. 걔네들은 왜 돈을 모으냐? 돈이 많은 게 권력이야. 돈을 계속 모으는 게 왜 계속 모으냐? 내 돈이 이만큼 많아. 그렇게 보여야 자기의 파워가 인정이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모으는 거야. 그게 돈이에요. 네, 조금 이따 이제 그 재벌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또 좋은 누가 들어와서 이제 말을 걸었는데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세월호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세월호 사건은 모든 사람이 돈에 환장해서 돈 더 잘 버는 직장을 얻어야 된다고 이 죽은 아이들한테 걔네들이 17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야? 공부해라. 그거잖아요. 왜 강퇴하는지 물어도 강퇴야?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얘네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거야. 그죠? 이 세월호는 얘네들이 왜 이럴까? 막 환장하나 봐. 방송이 재밌어? 응? 그 물음표 올린 사람들 왜 물음표야? 자꾸만 어저께부터 자꾸 물음표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지? 예. 물음표를 자꾸 쓰는 사람들 뭐야? 물음표 쓰면 지금부터 강퇴예요. 예. 물음표가 나오면 지금부터 강퇴야. 자, 강퇴. 봤지? 누구든지 지금부터 물음표를 쓴 사람들은 매니저님, 예, 싹 강퇴시켜주세요. 지금 방송을 방해하려고 들어왔나 본데 왜들 그래? 정신 차려. 이 더 많은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블랙을 하고 얼리고 방송할게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이라는 건요.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어. 돈은 욕심이야. 그러니까 거짓말도 자꾸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욕심도 마찬가지야. 가지면 더 갖고 싶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욕심이 없어.
근데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생기는 거야. 가진 만큼만 더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돈으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 욕심은 뭐냐?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건 남의 걸 뺏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벌이 스스로 능력 있어서 재벌된 줄 알아. 사실일까요? 개뻥이에요. 재벌이 된 이유는 뭐냐? 국가에서 비정상적으로 그 재벌에다가 자본 대주고 비정상적이고 비합법적인 대출 묵인해주고 그 다음에 재벌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서 특혜를 주고 그래서 돈 번 거야. 그래서 재벌이 됐다? 국가에서 재벌을 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대자본이 필요한 일에 재벌들이 투자하라고 재벌을 키워줬어. 대기업을. 그랬더니 대기업이 재벌이 된 거야. 대기업과 재벌은 틀려. 근데 이 대기업이 재벌이 돼버리면서 이 새끼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오너 가문, 지네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경영을 잘해서 사업을 잘해갖고 막 사업이 확산되면서 자본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 왜? 글로벌 기업이라는 건 국제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돼. 국제 기업하고 경쟁을 하려면 경영을 잘해야 돼. 그럼 이 새끼들이 경영 능력이 있냐? 없어. 국제 환경에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윤을 뭘로 돌리느냐? 자기가 일단 만들어 놓은 데에서 노동자의 임금 착취하고 부속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을 착취해서 자기의 이윤을 불리는 방식으로 돌아간 거야. 그게 신자유주의 재벌들이 이 세계적인 금융자본들이 돈 버는 법이야. 금융자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돈 버는 법이야. 그러다 얘네들이 나중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씨발 공장 이거 돈 안 된다. 회사 세워봤자 소용없다. 공장 짓고 노동자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봤자 임금 주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번 돈으로 뭘 하자. 이걸로 괜찮은데 투자를 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나라 주식 뻥튀기 시켜서 먹고 튀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저렇게 뻥뻥 튀어있는 거야. 그게 세계 금융자본이 만든 짓이에요. 세계 금융자본이라는 건 뭐냐? 생산을 하지 않아. 얘네들은 옛날에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자본인데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가 막 목소리 높이는 게 그들이야. 영국이란 나라에 가보면요. 영국 시민들이 그렇게 옷을 보통 30년씩 입어. 20년, 30년씩 입고 변화가 없어. 영국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 그리고 서민들이 굉장히 검소해. 매우 검소해. 그거는 영국 여왕도 마찬가지야. 지가 쓰던 비누 갖고 와서 쓰고 옷을 막 철철이 갈아입고 박근혜처럼 1년에 수백 벌 갈아입고 이런 짓 안 해. 그걸 치욕으로 생각한다고. 그거는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천박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막 옷을 막 화려하게 갈아입는 걸 낙으로 삼거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아. 걔네들은 대신 실익을 챙기지. 응? 그러면서 이 유럽의 이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발달했고 가장 먼저 경제가 발전했잖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대기업을 가장 먼저 만들어봤어. 그러면서 대기업을 만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공장을 많이 지어봤자 내 이윤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구나 안 거야. 그러면 같은 돈으로 공장을 짓기보다 차라리 남의 공장을 사서 쪼개 팔거나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M&A. M&A 들어봤죠? 남의 기업, 다른 나라의 남의 기업을 사서 쪼개서 돈 될 만한 건 비싼 값에 팔고 돈 안 되는 건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을 가지고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남의 그 주식에다가 투자해서 주식값 올리고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주주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 판을 걔네 갖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박판에 낄 때 선수 3명이 있고 한 사람을 딱 밥을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엔 밥한테 몰아줘. 셋 다 이렇게 조금씩밖에 못 따고 밥이 다 따는 것처럼 해. 그러면 밥이 오늘 좀 게임밥 바른데 그러면서 막 걸어. 그러다 나중에 전 재산 날리는 거 아니야. 그게 선수들이 베껴 먹는 방법 아니에요? 도박판에서? 마찬가지야. 주식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소액 주주들한테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막 뽕뽕뽕뽕 희망을 뿌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전 재산 막 사채까지 얻고 단기 자금 끌어들여가지고 주식에다 투자하게 몰빵하게 유도해.
그 돈 먹고 튀는 거야. 세계적인 금융자본이 하는 일이 뭐야? 먹튀. 그 이명박 때 걔 AIG 걔네들이 한 것도 먹튀였잖아. 세계적인 금융자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왜 브릭스 띄웠죠. 브릭스가 지난 한 4년 동안 굉장히 인기 있었어. 브릭스를 왜 띄웠냐? 다보스 포럼 같은 금융자본들이 그렇게 뻥튀기 해먹으려고 먹튀하려고 그 나라들의 거품을 막 보장을 그러니까 불어넣은 거야. 그래서 막 뻥튀기를 해놓고 그 뻥튀기를 최대값을 올려서 딱 팔고 튄 거야. 그래서 브릭스가 지금 다들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물론 이해 못한 애들도 많아. 우리 방송이 아무나 이해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재벌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중요한 문제야. 사실 이번에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문제도 기본은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과 그리고 해운조합의 이익, 그 이기심, 돈에 대한 욕심, 그 철저한 탐욕이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야. 좀만 더 하면 더 벌 수 있는데 그 생각으로 고물배에다가 애들 태워서 보냈다가 애들 수장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가가 구조의 업무를 민영화시켜버린 거 아니야. 얹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국가가 구조 업무를 민영화시켰다는 얘기야. 해난사고 구조 업무를 민영화시켜서 애들이 죽은 거야. 그럼 민영화를 왜 시켰냐? 이 새끼들이 뭐라래요? 국가에서 그런 어떤 걸 운영을 하면 국가 조직이 비효율적이다. 국가 조직이 비효율적이니까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 CEO들이 민간의 방식으로 경영을 하게 하자. 그러면서 민영화 시키는 거잖아. 씨발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하냐고. 철도 민영화. 그래서 철도가 기능을 제대로 해? 못해.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안 해요. 왜? 민영화의 목적은 뭔데? 민영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야.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커트해.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 지금 KT가 아니라고 누구지? KTX. 우리나라 철도가 뭔 문제가 있어? 안전요원을 계속 줄였잖아. 안전요원 임금을 줄여서 그 민영기업의 이윤을 높인 거야. 그리고 값싼 불량 부품으로 교체해서 이윤을 높이고. 그게 민영화야.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중동이 나서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 민영화가 아니지. 지금까지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민간이 경영을 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비용을 줄이고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 그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을까요? 뻥이에요. 개소리, 멍멍, 뻥. 전혀 민영화는 제 기능을 못해. 국가 공기업이 왜 공기업을 했냐?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공기업이야. 그런데 그 공기업의 기능을 민간에게 이양을 하면 민간이 훨씬 잘 경영을 해서 그 국민들에게 이익이 높아질 것이다. 개소리였던 거야. 결국 국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대자본에 팔아버린 거야. 대자본가들에게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대자본 몇 놈들이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게 하는 거야. 그게 민영화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삼성 이야기. 지금 이건희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잖아. 왜냐하면 이건희가 뇌사 상태로 지금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거야. 뇌사 상태로 오래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죽었는데 안 죽었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건희는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척하면서 지금 제3세 경영체제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난 뇌사 상태일 거라고 봐. 뇌사 상태로 원래 이건희 같은 사람은 좋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명예 쉽게 안 끊어져. 옛날에 내가 아는 돈 많은 사람도요. 3년인가 4년을 식물인간으로 살았어. 3년인가 4년을 식물인간으로 살아.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뇌사 상태인 사람 생명 유지하는 주사약 있는 거? 예를 들어 암 환자들 있잖아. 암 환자들이 심장이 딱 먹고
꼴딱 넘어갈 상황에서 주사를 놓잖아요? 그럼 그게 일주일, 2주일 연장이 돼요. 근데 그 주사가 몇백만 원짜리야. 생명을 연장하는 그 주사가, 예, 그게 몇백만 원짜리 주사가 있어. 그거를, 옛날에 내가 아는 어느 가문이 그랬는데, 이게 그 아버지가 그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심장은 뛰는데 뇌는 죽었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약물을 투입하면서 살려두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 유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 재산을 이제 이 자녀들이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잖아. 유산을 물려받는 구도 싸움 때문에 생명을 계속 연장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명 연장을 3, 4년을 한다니까? 이건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데 10년도 더 할 수 있어. 생명 연장을. 근데 한 10년 정도 되면 모든 기관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희의 경영권을 지금 3세한테 넘겨야 된다는 거야. 3세한테. 근데 그래서 그 3세가 받을 게 누구냐? 이재용이야. 근데 이재용이가 한번 받아봤어. 언제? 2008년, 9년 이때야. 2008년, 9년, 10년 봄까지, 10년 여름까지가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회장이었어요. 경영을 했었어, 실제로. 그때 왜 그랬냐 하면, 2006년, 7년 이때 노회찬이 삼성 그 장학생 명단을 터트린 거야. 2006년으로 기억이 나. 2006년경이었을 거야. 2006년에 삼성 장학생 명단을 터트리면서 삼성 엑스파일을 터트린 거야. 그래서 삼성의 자본이 국가의 고위공직자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라는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삼성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그래서 삼성이 그동안에 그리고서 이제 그 정보를 깐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성의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이야. 삼성의 변호사로 일했던 사람이 삼성이 그동안에 어떻게 공무원들을 매수했고 어떻게 탈세했는가 이 정보를 까버린 거야. 그래서 삼성이 수조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기도했다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건희가 실형 선고를 받아. 근데 실형 선고를 받게 되기 직전에 자기가 경영에서 손을 뗄 테니 실형은 면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실형 선고인데 집행유예로 가면서 경영권에 손 떼는 걸로 합의를 봤어. 그게 2008년인가 결정된 거야. 그리고 1년 반 동안을 이재용이 최고 경영자가 된 거야. 근데 그 기간이 어떤 때였냐면 애플의 아이폰이 세계적으로 충격파를 던진 거야.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을 안 할 때였는데 그때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 거야. 이래가지고 2008년, 9년에 아이폰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못 들어와? 삼성 때문에 못 들어와. 삼성이 아이폰에 대해서 계속 헛소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SK통신사한테 아이폰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어. 물론 한참 지난 다음에 한 달인가 지나서 그 기사가 내려갔지만 그때 나온 뉴스는 이재용이 SK한테 부탁을 해서 아이폰을 판매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삼성이 스마트폰 개발을 못했었어. 그때 나왔던 삼성 폰이 뭐였지 그거? 무슨 렉이었는데? 옴렉이었나? 옴렉이라고 들어봤어? 이름은 스마트폰이야. 그러면서 그때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아이폰은 잘 깨진다. 아이폰은 막 잘 깨지는데 삼성은 여기서 떨어뜨려도 안 깨진다. 그러면서 막 그걸 자랑으로 해서 막 블로거들이 퍼돌리면서 스마트폰을 팔았어. 근데 정말 안 깨져. 진짜 이렇게 떨어뜨려도 안 깨지는 거야. 근데 전화가 와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게 강판 유리 있잖아. 아이폰의 강판 유리 같은 게 아이폰 3G 됐던 거 있잖아. 아이폰 1세대가 터치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유리가 얇았던 거지. 그러니까 터치는 잘 되던 대신에 약했던 거야. 근데 이 삼성의 스마트폰은 두꺼워. 아주 두꺼워서 잘 안 깨져. 대신 터치가 안 돼.
그래서 전화가 안 받아지는 그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막 화내갖고 영상 만들어 올리고 그랬었잖아. 그때가 이재용 때야. 그 시기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물려받았다가 1년 반 만에 욕을 엄청 먹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도입을 6개월을 늦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해갖고 이건희가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쓱 돌아오는 거야. 뭐라고? 이건희 대노라는 기사를 내면서 돌아와. 삼성 냉장고가 폭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아래 위층까지 3층에 베란다 창문이 다 터지고 집안에서 쑥대밭이 되는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생산 라인의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건희가 옛날에도 이건희는 전화기를 신제품 전화기를 몇천 대를 5만 대인가 얼마를 불에 태운 적이 있다. 그런 이건희가 대노하면서 돌아와서 그 냉장고 리콜을 요구했다. 근데 리콜 했다는 사람 못 봤어. 그 기사 뒤에 봤어요? 실제로 리콜 해줬다는 얘기 봤어? 그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소비자에게 리콜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갈 거라 그러는데 전화 받았다는 사람 못 봤다고. 좌우지간 그때 그 냉장고 사건으로 중요한 건요. 그 냉장고 터진 게 한 달 전에 터졌다는데 한 달 동안 우린 뉴스를 본 적이 없어. 삼성 냉장고가 집안에서 터진 사건이었어. 근데 그게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 LG 노트북 폭발한 거는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근데 삼성 냉장고가 폭발했는데 그거 만약에 애가 지나가다 그 앞에서 사고 났으면 큰일 났던 상황이야. 뉴스가 안 나왔다니까? 이건희 대노 기사 보고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건희가 경영권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재용이 한마디로 경영 능력이 없다는 게 한번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삼성을 전문 경영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진 거지. 대주주들 사이에. 자, 그러자 그 황금의 제국 같은 드라마가 나와. 황금의 제국이 뭐야? 여자 경영자가 딸이 사촌오빠하고 싸워가지고 경영권을 독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황금의 제국이 그런 내용이잖아. 응? 고수 나왔던 영화. 나는 그 영화가 왜 나오나 했어. 그게 이재용 못 믿겠다. 그러니까 걔 누구니? 이재용 말고 그 여자애 이머시기 있잖아. 응? 이재용 말고 그 여자 이부진 띄우려고 나온 드라마야. 이부진 띄우려고, 그 이부진이가 그러면서 조중동에서 일제히 이부진 우상화하는 기사 봤지? 그,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이렇게 택시를 몰던 할아버지가 기업 변속 과정에서 급발진이 일어나. 신라호텔을 들이받았어. 그러자 이 신라호텔 그 문이 몇 억짜리 문인데, 택시기사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러자 막 띄워준 거 아니야. 막 이부진이 대단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동 막 띄웠잖아. 한마디로 몇 억짜리 홍보를 한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부진이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라고. 삼성 다른 기업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급발진이야. 급발진인데 우리나라는요, 급발진 사고 조사 누가 해? 기업이 해. 기업이 급발진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우기면 끝이야.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가 급발진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럼 이 할아버지가 그걸 물어내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 기사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벌들끼리는 현대하고 삼성하고 서로 주식을 주고받잖아. 서로 주식이 이렇게 물려있어. 현대 주식 삼성이 얼마 갖고 있고 삼성 주식 현대가 얼마 갖고 있고 LG 주식 서로서로 다 이렇게 묶여있어. 그게 혼인 관계로 주식의 지분을 서로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재벌인 거야. 재벌. 이 재산의 재자에 벌은 족벌. 얘네들이 결혼 관계로 서로서로 주식을 가지고요.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서로를 지켜주는 짬짬이를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발진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급발진 인정이 된 적이 없어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많았으나 공식적 결론이 급발진이라고 난 적이 없어. 급발진이 분명해. 중립에 있는 상태에서 차가 갑자기 나가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업이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해봤는데 급발진 아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야.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지들은 알아. 자기네들은 다 알면서 묵인해 주는 거야. 언론도 묵인해 주고. 이 재벌들이 키운 언론, 재벌의 이 나팔수들이 숨겨주는 거죠. 급발진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그러는 거야. 아니, 요즘엔 블랙박스가 있잖아. 블랙박스 다 달아야 돼. 블랙박스가 있어서요.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이게 급발진인지 아닌지, 외국인들은 이거 다 급발진이라 그래. 근데 우리나라만 급발진 아니라 그래. 지난번에 버스 사고에서도 그거 막 그 운전자가 처음엔 졸음이 맞아. 첫 번째 충돌은 졸음 운전이었어. 그런데 첫 번째 충돌하면서 뭔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그 뒤에 차가 갑자기 충돌한 다음에 더 속도를 내. 막 급속도로 달리면서 부딪혀갖고 죽은 거야, 버스 기사가. 그러면 그거 급발진이잖아. 이 사람이 막 안 부딪히려고 막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를 분석해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그랬다. 아니, 이 핸들을 돌릴 수 있는 정신이 있고 앞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구분을 못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그 결론은요, 버스기사의 잘못으로 나왔어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다. 첫 번째 충돌은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맞아.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러나 두 번째 그 뒤에 급발진 사고가 터져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건 버스기사의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의 문제야. 그런데 자동차 회사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덮고 넘어간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걸 본 사람도 있다는데 어쨌거나 엑셀을 밟았다라고 결론 났다니까? 공식 조사 결과는? 그래서 버스기사의 잘못을 결론 냈어. 신라호텔 들이받은 것도 그 기사의 문제이고, 증상이 똑같은데도 전부 다 그들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왜? 이게 서로 다 한패니까. 서로 다 한패니까 얘네들은 언론과 재벌이 다 한패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가는 거라고. 자, 좌우지간 논점의 핵심으로 돌아와서, 이 재벌들이요,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을 조금만 더, 이윤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업을 확장하고 경영의 혁신을 통해서 공정 경영하고 윤리 경영하고 혁신 경영을 통해서 그 이윤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이윤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경영권은 반드시 자기 피부치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야.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물려주려고. 이재용이 이미 한번 능력이 없다는 게 들통이 났는데 이부진한테 이걸 또 주려고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야. 언론이 차라리 야, 이재용보다 이부진이 똘똘하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 띄우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3세 경영을 합리화하려고 그래. 아무도 그걸 비판을 안 해. 재벌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경영권을 물려받는 것을 비판을 안 해. 다른 나라도 물론 대를 이어서 경영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경영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됐을 때야. 그리고 보통은 대를 이어서 자기네들이 경영을 안 해. 주로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CEO를 고용을 하지. 왜 귀찮게 경영을 하겠어? 유럽의 재벌들은, 유럽의 대기업들은 대주주가 자기가 굳이 머리 쓰면서 경영 안 해. 전문 CEO한테 돈을 주고 네가 내 재산을 불려. 못 불리면 넌 아웃이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윤을 전문 CEO한테 하면 전문 CEO는 공공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문 CEO한테 안 맡겨. 그리고 기어이 자기네 피부치가 하는 거야. 피부치가 하면서 능력이 없어도 무조건 경영권은 지네가 쥐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윤이 안 나오니까 그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2, 3세 경영의 문제점이에요. 능력이 없는데 경영권은 받고, 그러니까 그 경영 수업 지랄들 하네. 경영 수업, 무슨 경영 수업이야. 맨 외제차 끌고 연예인들 끼고 다니면서 술자리나 하고 파티나 하고 지랄하면서. 그래놓고선 나중에 회장이 돼봤자 실제로 옛날에 지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돈 벌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때야. 그리고 이게 성장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가 건물을 짓기가 쉽잖아.
근데 건물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 건물을 새로 짓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마찬가지거든. 이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 기업이 성장하던 수준만큼 지금은 수준이 성장이 어려워. 그런데다 무능하기까지 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윤을 못 내. 그런데 자기 그 대주주들이 너 왜 이윤 못 내? 너 이렇게 무능할 거면 경영권 내놔. 그래서 막 사촌들이 막 육촌들이 서로 막 찢어 발길라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윤을 내려고 노동자 중소기업 등쳐먹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의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의 이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경제개혁 운동한 사람들이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는 경영권을 뺏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웬 시청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주장이 잘못됐다. 장하준이 그러지 말라 그랬다. 장하준은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장하준이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라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이건 뭐냐?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이 펼치는 주장인데요. 아까 걔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 장하준이 박정희를 칭찬했다. 장하준이 박정희 경제를 칭찬했다. 박정희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하준이 삼성의 3세 경영을 인정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그래가지고 장하준더러 박근혜가 인수위에 들어가달라 뭐 이러면서 또 쇼했잖아. 장하준의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척한 거겠지. 아니면 등신이거나. 무슨 얘기냐면 장하준이 주장한 내용은 잠깐만요. 박정희가 경제를 잘했다는 게 아니야. 이 새끼들은 아주 오해를 하고 오독을 하는 거예요. 장하준이 주장한 내용은 뭐였냐면 소위 자유주의 경제, 그 경제 문제를 국가가 그냥 시장의 자유에 맡기면 안 된다. 왜? 시장의 자유에 맡기면 강자가 무조건 이긴다. 한마디로 이 대규모 금융자본이 경제 문제를 주도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동자나 국민 전체의 복지를 보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 즉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노선이야.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옛날에 수정자본주의처럼 국가가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 주장을 펼치는 거야. 그러면 막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지랄지랄 했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그러니까 장하준이 박정희도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아니었다. 박정희도 국가 개입 정치였다. 국가 주도 경제였다. 그게 자유주의 경제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걸 갖다가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칭찬했다. 응? 아주 등신 새끼들이죠. 박정희는 자유주의 경제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은 말도 안 되는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과 장하준이 박정희 경제 잘했다 그랬다. 뻥이라니까. 박정희도 자유주의 경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을 하는데 앞뒤 다 자르고 장하준이 이 박정희의 경제를 칭찬했다. 그럼 개뻥을 치고 있는 거야. 필요한 것만 뺏어드는 거죠. 마찬가지야. 지금 장하준이 삼성특별법을 만들자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삼성이 3사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어. 자, 이 3세 경영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는 급진주의 경제학자들이 있어. 근데 무조건 막자라고 얘기하면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무엇보다 삼성 그 경영권을 뺏었을 때 이 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한마디로 삼성의 지분을 외국의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한시적으로 삼성특별법이란 지금 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사회적인 용납이 필요한 3세 경영자들과 국민이 여기서 한시적 합의를 하자. 그래서 네가 앞으로 경영의 목표가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민 복지를 위해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러면 너의 경영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국민 복지를 위해서 번 만큼 이윤의 상당 부분을 복지를 위한 세금으로 내놓지 않는다면 너의 경영권을 뺏겠다. 그게 장하준의 주장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종박이 새끼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장하준이 재벌의 3세 경영을 인정했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다. 개소리죠. 장하준의 주장은 3세 경영을 인정하고 그걸 지켜주자는 게 아니야. 3세 경영이라는 이 시스템 상에서 그걸 활용해서 목표를 노동권과 복지 강화로 가야 된다고 주장한 거지. 누가 3세 경영을 보장하라 그랬어. 근데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뻥을 치고 자빠진 거야. 나도 알아. 못생겼지? 내가 보기에 네 얼굴도 비슷하구만 뭐. 서로 비슷하잖아. 예, 대추랑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장하준이 박정희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인정했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박정희도 자유주의 경제가 아니라 국가 주도 경제란 얘기를 한 거고 장하준은 뭘 주장한 거냐? 국가가 경제 개입하는 게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박정희가 경제 성장시켰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고 이 무식한 새끼들아! 또 지금 장하준이 얘기하는 건 삼성의 3세 경영이라는 3세 세습이라는 이 시점을 활용해서 노동권과 복지 강화를 따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3세 경영을 방어해야 된다. 3세 경영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주제가 아니라고 이 씹새들아. 어디서 이런 개소리야. 뭐? 내 틀렸어? 내 주장이 틀린 거야? 내가 지금 장하준의 생각을 잘못 읽은 거야? 아싸라비아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뭐 장하준의 생각을 잘못 읽은 거예요? 맞는 얘기지? 틀린 거 없지? 내가 틀린 거 없지? 예. 오해들 하지 말고 뻘소리들 하지 마. 얘네들은요 전체적인 이 문맥과 이 글쓴이의 주장은 딱 벗어나고 중간에 예화로 코믹적 예화를 든 부분을 진실인 것처럼 퍼돌리고 다녀. 시벌놈들이. 노래 하나 듣고 방학이라 그래. 여러분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막 난장판이죠? 많이 놀라우시죠? 왜 그냥 지금 방학이라 그래. 방학이라. 게임하는 형아들이 야 저 방 가서 욕하고 와. 그럼 뭔지 모르는데 시킨 대로서 욕하고 나가는 애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말아요. 들어오지 말라 그러지 마. 이 사람들이 지금 시청자 수가 올라가야 순위가 올라가는 거야. 쟤네들이 그래도 자리라도 채워주고 있는데 왜 막 나가라 그래. 고양이 방울님 누르는 상품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알아? 벌레들도 듣다 보가 사람 될지. 왜? 이 땅은 기적의 땅이니까. 플레임님 감사합니다. 네코다님 감사합니다. 아싸라비아님, 베이스님, 소님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학생이 아줌마 우리 사촌 형이 들어가서 욕하라고 해서 왔는데요. 아줌마 웃겨요. 걔가 몇 년을 듣더라니까. 사촌 형이 중학생 동생을 시켜갖고 들어가고 악플 달라고 시킨 거야. 근데 얘가 악플 달러 왔는데 아줌마 웃겨요. 몇 년을 듣다가 고등학생까지 들었어 걔가.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욕하러 들어왔다가 팬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에서 하도 욕해서 와봤는데 재밌구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내가 첫인상이 고운 편 아니야. 이해는 해.
우리 신랑이 나를 1년 동안 미워했잖아. 친절한 택시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좀 남자들한테 어떤 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외모라고나 할까? 우리 신랑이 나 1년 동안 갈궜어. 그 얘기 내가 안 했나? 대학교 1학년 때 부대표 선거를 하는데 과대표는 남자가 하고 부대표가 여자가 하는데 부대표 후보들이 많았어. 근데 내가 딱 일어나서 야 내가 부대표 할 건데 누구 후보 나올래? 그때 애들이 아니 안 나가 이래갖고 내가 단독 후보였잖아. 근데 그때 찬성 반대로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3표 나왔어. 반대 3표 중에 하나가 우리 신랑이야.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걸 리포트 걷어가지고 필적 조회를 다 했잖아. 반대라는 글자를 다 찾았어. 그래가지고 딱 3명을 찾아낸 거야. 여자애 1명, 남자애 2명. 근데 내가 여자애 1명하고 남자애 1명을 아는 애야. 근데 김용석이라는 애는 모르겠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얼굴에 떠오르질 않아. 그만큼 존재감 없었어 우리 신랑이. 근데 나한테 들이대가지고 내 눈에 들었다니까. 야 니네 나한테 관심 있어? 나한테 들이대서 우리 집에 사는 남자 1명이면 돼. 니네들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내가 니네 마음을 받아들이면 법에 걸려. 이 아줌마 이상하지? 내가 봐도 나도 이상해. 앵그리밤님 35 OH님 감사합니다. 사실 말이에요. 조금 아까도 이제 내가 누구랑 막 채팅으로 논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이제 우리 국민성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라고 그러나? 근데 이게 반도 민족의 기질이야. 이게 스페인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질이야.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되게 민감해요. 외부 정보에 되게 민감하고 소문이 되게 빨리 퍼져. 그래, 왜냐하면 옛날에 반도는 많은 정보를 가진 그리고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였어.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보에 민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도 사람들이 그 소문에 민감해. 소문에 민감하고 그리고 자기 체면을 되게 또 중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소문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쁜 소문이 돌까봐 자기 체면에 또 민감한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고집이 세. 세계에서 가장 고집 센 게 스페인 사람, 이탈리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야. 고집 제일 센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 이탈리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정보가 민감한데 그런 정보들을 처리하면서 어떤 줏대 있게 살아가야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유전자에는 내가 옳아. 반드시 상대방을 싸워 이겨야 돼. 그런 어떤 기질이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막 열불을 내는 거야. 그리고 절대 나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나의 오류나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반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에요. 똥꼬집이 되게 센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스페인이나 또는 이탈리아나 우리나라나 공통점 정치가 되게 후진적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많이 쓸데없는 싸움을 하느라고 쓸데없는 진력을 뺏기느라고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타협을 못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거예요. 7942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지금 제일 골 때리는 애가 수상을 몇 번 하다가 또 매번 비리로 쫓겨나면 또 되고 그러는 거야. 또 비리로 쫓겨나가지고 수상이 공석이야. 이탈리아가.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탈리아의 도시마다 가잖아요. 도시별로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 이탈리아 도시마다의 수준으로 보면 어떤 그 지역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지역 공동체 의식이나 그리고 뭐 철학적이거나 교양 있는 상황 이런 걸 따져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뭔데? 정치적 타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로 뭉치지를 못하는 거야.
현명한 판단을 같이 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개별 공동체끼리는 잘 나가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판인 거야. 그래갖고 이탈리아 정치, 우리나라 정치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이 반도 국가들이 워낙 외적의 침입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 가까운 사람끼리 똘똘 뭉치는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합리적 사고를 못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뭉칠 때 뭉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부터 그래. 나도 내가 맞나 틀리나 내가 맞다라는 전제로 내가 맞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의 오류를 인정하기가 힘든 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거부하는 게 강한 거죠. 근데 내가 이걸 20대 때 내가 깨달았어. 20대 때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구나. 왜냐? 논쟁을 해갖고 상대방을 이겨. 기어이 막 물고 들어줘서 상대방을 이기는 거야. 그런데 이겨서 남는 게 없는 거야. 내가 20대 때 말싸움을 해서 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말싸움을 해서 이기면 뭐가 남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그 30대 이 40대로 지나오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다.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고 그 누구에게나 배울 것을 누구에게서나 배울 것을 찾아내는 게 그게 오래 성장할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나는요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 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걔네들의 주장을 알 수 있거든. 걔네들하고 쭉 상대를 해주면서 토론하다 보면 그들의 논리 구조의 허점을 알아내거든. 어떤 부분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얘네가 집착하는 게 뭐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걸 나는 싫어하지 않아. 또 그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걔네들도 나한테 들이대러 올 때는 뭔가 갖고 와.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그럼 나는 걔네들한테 그 내용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걸 쏙 빨아먹고, 그거를 쏙 빨아먹고, 그리고 이제 걔 논리의 오류를 찾아내면 그게 내가 이기는 거야. 걔가 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쏙 뽑아먹고 그 다음에 걔의 단점을 분명히 파악하면 그 다음에 그 단점은 다음에 나의 공격 무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토론을 즐기는 건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치 부이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한다. 아니야. 난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 안 해. 나는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자세라야 상대방에서 뽑아먹을 걸 더 많이 뽑아먹거든. 내가 우리 국민들한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런 거야. 나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특히 우리 이 진보 세력 쟤네 이 기득권층은 재벌파는요. 재벌의 하수인들은 재벌의 한통속들은 재벌의 떡고물로 뭉친 애들이야. 쟤네는 무슨 논리도 없어. 사상도 철학도 없어. 돈 중심이야. 돈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니까 뭐 하나에 매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늘 내가 옳아. 그래서 같은 편끼리도 싸우는 거야. 같은 편끼리도 싸우면서 용납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80% 90%가 같고 10%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용납을 못해서 갈라쓴다니까. 그래갖고 막 싸우다가 저 새끼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조건 내가 옳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망치 부인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예, 망치 부인이 100%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래 내가 100% 옳다고. 나도 나를 100% 안 믿어. 나는 내 말에 한 80%는 맞다고 봐. 근데 20%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의 방송을 보면서 100%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쩌면 쟤도 한 20%는 맞는 말 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으로 듣다 보면 당신도 나처럼 나에게서 장점은 뽑아가고 나의 논리의 20%의 내가 생각하는 20%의 단점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다르다 그래서 영원히 적이냐?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망하는 거야. 공멸하는 거야. 다 죽어. 솔직히 여러분 있잖아요. 나는 이제 신앙인이잖아. 나는 개신교 신자야. 그럼 또 개독이라고 쓸까봐 올린다. 내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요. 지금 이 사회에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 옛날부터 얘기했던 종말의 사인이 보여. 너무나 탐욕스럽고, 예. 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마을이 나와요.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마을의 사람들이 너무나 사악해가지고, 그 신의 메신저, 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들을 윤간을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래. 근데 그 롯이라는 사람이 안 내놔요. 안 내놓고 버틴 거야. 그래서 대신 우리 딸을 내줄 테니까 우리 딸을 윤간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어이가 없잖아. 근데 이제 좌우지간 그 지역의 중동 문화는 손님을 환대해야 된다라는 그 문화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내 딸을 희생하겠다는 어이없는 짓을 하는 건데, 좌우지간 이 롯이 그렇게 얘기하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일 이곳을 멸할 거다. 내가 내일 이곳을 멸할 거다. 그러면서 이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야. 윤일병 사태 봐봐.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짓이야? 윤일병 사태를 보면, 그리고 무슨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그리고 이번에 5명을 입양해가지고 하나는 실종되고 하나는 죽인 여자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무슨 페이스북에서 막 오늘 굉장히 인기를 끄는 갑자기 도는 영상이 있어. 어떤 남자가 애들 둘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막 개패듯이 패는 영상이야. 근데 이 영상이 앞부분에 애들 보는 앞에서 다른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맺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두들겨 맞는 영상이라는 거야. 그게 막 페이스북에서 막 또 퍼돌려지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런데 그 영상은 철저히 의도적으로 올려졌어. 우리나라 아니야. 그거 우리나라 영상이 아니고요. 그거 중국 쪽이야. 마카오나 중국이나, 예, 마카오이거나 중국이거나 대만이거나, 이게 우리나라 아니야, 우리나라. 예. 맞을만 하다? 그건 아니야. 맞을만 한 건 아니에요. 예. 애들 보는 앞에서 바람 폈다고 그 애들 앞에서 부인을 때리는 거, 그거는 좋은 짓이 아니야.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근데 좌우지간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 것처럼 이제 편집을 해서 돌린 거야. 근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경찰이 들어오는데 경찰복이 우리나라 경찰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인 것처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왼쪽에 하단에 보면 중국말이 나와. 중국 방송 설명이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것처럼 막 페이스북에서 돌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너 왜 국회 안 들어가는 줄 알아? 너네 뻑하면 망치 부인이라 네가 국회 가라. 내가 국회 갔다가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상임위 중에 동료 의원 눈동자에 볼펜 꽂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성질상 폭력을 절제할 자신이 없어서 안 가는 거야, 새끼야. 누드 검색한 선배 의원 손가락 끊어. 그러면서 내가 신문에 나오면 국제적 망신 아니야. 내 스스로 폭력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국회 안 가는 거야, 임마. 예. 폭력은 나쁜 거야. 폭력을 정당화하면 안 돼.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하면 안 돼. 내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가 문제가 뭐냐. 말로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고 몸으로 싸우는 거야. 말로 논리적으로 싸워야 될 때 몸으로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문제라고. 그리고 말로 싸우라고 그러면 완전 초딩 수준으로 말싸움을 해. 저게 사람이야? 뭐 내가 사람이냐고? 야, 그게 진짜 국회의원들이 말싸움하는 수준이냐? 이게 무슨 놀이터에서 애들 7살짜리 싸우는 거랑 똑같아, 수준이. 원래 국회는 말은 뭐예요? 표현은 우아하나 말에 핵심이 있는, 칼날이 있는 말로 상대방의 논리를 깨는 그런 논쟁을 하라고 그 비싼 돈을 줘서
1년에 몇 억을 주고 국회의원 시켜주는 건데. 아니, 이 새끼들이 뻑하면 대가리 잡고 싸움질만 해. 몸싸움만. 그러니까 맨 새누리당은 막 태권도 선수 이런 애들 국회의원 시키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폭력을 쓰면 안 돼. 국회에서 폭력 쓰는 거는 등신들이야. 그니까요. 예. 국회는 말로 논쟁하는 게 맞습니다. 논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명분 싸움을 해. 명분을 가진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논리를 제압하는 거,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한테 그 비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3,300명이에요. 그 3,300명한테 연봉으로 300억 얼마 주는 거냐? 연봉으로 900억 이상을 줘. 1,000억 이상을 국회에다 주는 거야. 국회의원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4억 4천인가 그렇다 그랬어. 그니까 4, 32, 1200억이야 1200억. 세금 1200억을 주고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건 너네들이 그 논리적으로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그러는 거지. 니네가 니네 당수를 위해 싸우고 니네 개파를 위해 싸우고 니네 이권을 위해 싸우라는 게 아니야 이 새끼들아. 내가 여러분들은 뭐 망치 부인이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나 국회의원 될 뻔했다고. 근데 안 갔다고.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왜냐?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가 보면 그 선수 많은 의원들이 초선 의원 조용히 해라, 비례대표 입 다물어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망치 부인이 여기서 방송을 하는 게 적어도 국회의원 200명한테 영향을 미쳐. 할 때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도리어 민주당 쪽 보좌관들이 매일매일 안 듣는데 가끔 듣는 거지. 필요할 때만 듣고 진해 의원 홍보할 때나 와서 듣지 실제로 매일 안 듣는다는 거야. 근데 새누리당 보좌관들 중에는 매일매일 이걸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개뻥이면 개뻥이라고 생각하시고 좌우지간 내가 여기서 방송하는 게 국회에 들어가서 대가리 받고 몸싸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 내가 오프라인 모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네 목 딸까봐, 네 혀를 싹 뽑아버리고 눈가를 확 파버릴까봐 내가 오프라인 모임 안 하는 거야. 너네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나마 방송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준 거야. 너 내가 방송하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만큼 평화로운 거야, 이 새끼야. 너 오프라인에서 나한테 봤으면 벌써 혓바닥 뽑고 손가락 분질르고 그냥 눈깔 팠어. 어디서 들이대. 자,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선운사에서 안치환이 불렀습니다. JFK35OH님 감사하고요.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덥네요. 그죠? 습도도 높아지고. 광주는 선선해요? 다행이네요. 환상청구님 또 그만. 크런치님 감사하고요. 서초구 뷰리맘님도 감사합니다. 나는 소위 김선동 의원 있잖아요. 예. 통진당의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투척에 대해서 나는 동의 못해. 나는 그거는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벌님 감사합니다. 국회는 논쟁을 하고 말싸움으로 상대방을 승복시켜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최루탄 던져버리고 그러면 어떡해?
나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정론 팩트TV님 감사합니다. 꽃이 지는 건 쉬워 아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체류탄 터트리는 거야 국회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하루키님 감사하고요. 영영 한참이더군 저는요 내가 2007년에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는 방송을 했더니 다 욕을 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다 됐는데 무슨 민주주의냐. 그러더만 2008년에 망치부인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내가 뭘로 지켜. 국민이 투표를 개떡같이 해놓고. 근데 좌우가 이제 2008년에는 내가 그때 이제 촛불 집회가 한참일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시간이 7월 8월 그쯤이었는데 그냥 이 촛불 집회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막 걱정들을 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위보다 선거가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무기와 방패는 투표다. 투표할 때 개판으로 해놓고 백날 시위하면 뭐하냐. 선거를 똑바로 해놓고 그들이 약속을 어기면 하는 게 시위다. 근데 선거는 개판이면서 시위만 하면 절대 바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나한테 지랄 얼마나 욕들 했다고. 이 쌍년아 시발년아 막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지.